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FAT 1급 제66회 10월 21일 날 시행되었던 이론 문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FAT 1급 66회.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이과장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김 부장이 항공에 대한 외상미금 지급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방금 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읽고서는 우선 머릿속에 붕괴라는 걸 먼저 떠올리실 것 같으네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경우라면 차변에 어, 외상매입금 이렇게 기록하실 거고 대변에 음,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예,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계정 과목을 써서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이 간혹가다가 이거를 혼동하거나 또는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던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분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보기에 보니까 부채 감소, 자산의 증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것으로서 결합관계, 즉 각 계정의 결합관계를 표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의 8요소로 결합관계를 갖다가 정리해 보니까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고 부채가 대변했을 때는 증가, 차변했을 때는 감소 이런 거 배운 적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합관계로 분석하라 거래 분석을 하라 그랬었는데 바로 이 결합관계를 어, 표시해달라는 찾아달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차변에 어, 결합관계 요소는 부채의 감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이 감소했어요. 차변의 자산 기종이 오면 증가하는 것이고 대변으로 오면은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였었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 잠깐 복습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에다가 정리해 놓은 걸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요게 보통 회계 원리나 FAT 2급 좀 회계 2급 과정에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요걸로 한번 복습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전에 요 문제죠.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산에는 아니,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엔 비용, 수익 이렇게 되어 있죠. 차변 요소 자산이 증가할 때는 차변에 부채가 감소할 때는 차변에 이렇게 오는 것들 8가지 요소. 그리고 요거 밑에는 제가 참고로 회계 원리 때 이전 사용되었던 설명되었던 파트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일단 넣어놨어요. 그래서 차변의 증가, 뭐 감소, 대변의 증가, 감소에 대한 거 가장 기본적인 우리 회계 기본 기록하기 위한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정확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 않겠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중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는 게 편할까? 이렇게 보는 게 더 확실히 편하겠죠? 크기도 좀 키워서 이렇게.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재무제표 중에서 하나인 재무상태표. 근데 또 여기 어떤 분들이 가끔 질문해요. 구성 항목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는데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은 크게 통합 계정으로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에는 이렇게 크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1번에 보시게 되면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맞는 말이고요. 어, 우리 회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총액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인 개념은 어, 순액주의라고 써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순액주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총액주의예요. 즉 발생한 금액을 전체를 다 표시해 준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여기 계정 중에서 재무상태표의 계정인 자산, 그다음에 부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재무상태표에 자본계정이 있어요. 이 자본계정도 기본은 총액주의로 기록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에 상기해서 처리해도 된다라고 표시한 그런 계정들에 대해서는 상기해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계정이라든지 비용계정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총액주의로 기록하게 돼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별한다.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항목인데요.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현금화하기 쉬운 거.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의 계정에는 자산의 항목들 중에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정리해 드린 걸로 한번 요 나머지 것까지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계속 접하시게 될 많은 그 자격 시험 문제에서 특히 회계 관련돼서는요. 여러분이 기초 과정에서 요 재무상태표는 제가 그나마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또 수업 시간에 제가 요 규정들을 정확하게 암기하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암기하라고 설명을 아주 여러 번 오랫동안 걸쳐서 해드렸었어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한다 되어 있고요. 그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당좌자산 안에는 통합규정이 네 가지가 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기타 채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각각의 항목 안에는 구분 계정으로 여기 현금, 여기 단기 차입금이 아니죠. 잘못 들어갔네. 현금, 당좌, 이거 이금, 보통 이거 만들다 보니까 여기가 좀 잘못됐네요. 단기 금융상 이거 여기는 단기 매매 증권 여기는 단기 대여금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여기는 받을 어음 기타 채권에는 여기 미수금 여기는 선급금. 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규정들을 순차적으로 해서 최소한 이 지금 제가 써드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제가 기출문제 풀어드리면서 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이게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거 잘못됐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캡처를 다시 해서요. 여기다 좀 이렇게 붙여놓고 봐야겠죠? 예, 선정됐어요. 보시게 되면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산에서 유동자산, 부채에서 유동부채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을 쓸 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나열해서 쓴 것이 그냥 아무런 원칙 없이 쓴 게 아니라 바로 이 유동성이 큰 배열 항목부터 배열을 한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을 구분한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시험 문제에서 또는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재무상태표의 개정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다면 아마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는데,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 맞았고,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렇게 구분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뭐 4번이 틀렸겠는데, 여기 보시 4번에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라고 했는데,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과 그다음에 영업활동에서 음, 발생한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본 계정에서 잉여금자가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본 잉여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본 잉여금이 바로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부르고, 이익잉여금이 반대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본계정이 여기다가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주주와의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결과로 나온 잉여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요 4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12월 기말에 매출 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도 여러분이 좀 기출 문제를 시험 준비하시면서 1회, 2회, 3회, 5회 쭉 풀어보시다 보면 문제의 유형이 거의 반복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그런 지식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게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계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FAT 1급이 기초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FAT 1급 기초과정까지 이 정도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질문에서 지금 매출 채권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매출채권 금액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주어진 자료가 기초 매출채권 2023년도 매출액, 그 다음에 2023년 중 현금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세,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죠. 얘네 말들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느냐면, 우리 배웠던 총계정원장이라는 거 아마 배운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제가 정리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총계정원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그 매출채권이라는 자산 계정에서 자산이 증가했을 때, 즉 기초 자산은 보통 우리 이걸 전기이월 또는 전월이월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매출채권을 전년도에 다 회수하다가 아직 기말 현재 못 받은 채권이 다음에 넘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월, 이월 이렇게 쓰고, 또는 기초잔액이라고도 불러요. 매출 채권은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기초잔액은 차변에 기록하고요. 매출 채권이 발생하면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매출 채권이 감소, 즉 매출 채권을 회수한 것들은 채권 자산 계정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기록해 주고요. 또는 매출 채권 회수한 게 아니라 대손이 나서 돈을 못 받게 된 금액도 매출 채권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대변에다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연 결산을 하면서 기말에 최종 회수하지 못한 기말 채권을 대변에다가 기록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내용을 갖다가 반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숫자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매출채권이라고 그랬죠. 자, 보시게 되면 기초 매출채권 60만 원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6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2023년도 매출액. 자, 2023년도에 우리 상품이나 제품을 갖다가 140만 원어치 팔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만 원은 현금으로 매출액을 갖다가 받았다고 회수했다고 하면, 지금 아직 못 받은 돈은 얼마라는 뜻이에요. 140만 원어치 팔은 것 중에서 지금 30만 원은 현금으로 팔았다고 하니, 매출채권 아직 받지 못한 매출채권은 이렇게 110만 원 남아 있겠죠. 얘가 2023년 중에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 매출채권 발생액. 그래서 이 매출채권 발생액 자리에다가 11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2023년 중에 매출채권을 회수했대요. 매출채권을 회수했으면 매출채권이 감소하게 되겠죠. 얼마가 감소했는지, 감소한 금액을 130만 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말에, 여기 질문 사항은 기말 매출채권 금액이 얼마인가요? 물어봤어요. 즉 여기에 남아있는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인가요? 물어본 거죠. 그러면 차변의 합계 금액은 대변의 합계 금액과 일치해야 된다고 배우셨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70. 170에서 130을 빼게 되면 여기 금액은 40만 원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3번, 2번 40만 원이라고 이렇게 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문제는 해결하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아하니까 다음 중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걸 찾아보래요. 유동자산이라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선급비용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이고 매출 채권도 자산, 상품 다 자산 계정인데 장기 대여금, 장기란 말이 붙었으니 유동하고 비슷하게 장기란 말은 1년 이내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4번이 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나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4번 문제는 이렇게 보고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던 요 계정들 있죠. 우리가 있어요. 자, 이 재무상태표 기본 계정들을 보시게 되면은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던 유동자산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자산. 선급비용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바로 이 선급금에 해당이 돼요. 선급금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나온 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혹시 여기 선급비용이라고 써가지고 얘가 손익계산서의 비용 계정하냐 라고 생각해서 답을 갖다 여기다 체크하시는 분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이 계정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다 설명드리면 기타 채권에 미수금, 선급금 있죠. 미수금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요게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선급금이라는 계정에서 여기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이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미수금에 해당되는 미수수익 얘도 자산 계정이고요. 선급금이 자산인 것처럼 선급 비용도 자산 계정이에요. 말뜻은 미수금 아직 받지 못한 돈이라는 뜻인데 우리한테 수익인 것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계정들은 주로 결산 정리상 때 요 계정들을 써요. 특히나 12월 31일 우리가 결산 분기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 할 때 미수수익이라고 써야 되는데 내가 몰라서 미수금이라고 썼어요.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는 그 답을 맞게 해줍니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회계 담당자들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 결산정리상 12월 31일 날 결산정리상 분기할 때 요 계정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계정은 그래서 우리한테 수익인 거 아직 받지는 못한 돈 그래서 미수수익이라는 용어로 계정으로 쓰는 것이고요. 선급금에서 발생된 선급 비용은 자 우리한테 비용인데 이 비용을 선급 미리 지급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선급금하고 똑같은 의미란 뜻이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요게 미수수익이나 선급 비용이 다 자산 계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기타 채무에서도 미지급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상대적으로 바로 쓰게 되면 미지급 비용 얘는 어디서 온 것이냐? 당연히 미지급금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선수금 있죠? 선수 수익 요 계정도 선수금에서 온 계정이란 말이죠. 여기 미지급금이 부채계정인 거 아셨으면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도 부채계정, 선수금이 부채계정이라는 거 아셨으면 선수 수익도 부채계정이에요. 말뜻은 우리한테 비용인 걸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수익인 거 돈을 먼저 받아둔 거예요. 그런 말뜻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자산계정, 부채계정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여기 선급비용은 유동자산, 자산계정이고 기타 채권 여기 해당되는 것이니까 유동자산. 매출채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유동자산. 그다음에 상품, 재고자산의 상품 여기 있네요.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은 비유동자산에 여기 있어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장기대여금. 그래서
장기 대여금은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4번까지 설명을 해드려 보았네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소매업 영위하는 항공의 판관비 계산. 판관비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판관비를 갖다가 손익계산서에서 판관비와 영업 외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항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문제를 풀어보게 된다면, 자, 판관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장사할 때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들이에요. 그 영업과 관련돼서 발생한 비용들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장사할 때 직원들을 고용하면 월급은 반드시 줘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들이 발생할 텐데, 그것도 그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으면 그런 복리후생비가 나갈 필요가 없을 텐데, 직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는 돈도 당연히 발생하는 판관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서 건물을 빌려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음, 그럼 임차료라는 걸 내야 될 테니 임차료 또한 영업과 관련이 아주 많은 판관비라는 얘기죠. 기부금은요?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부금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랍니다. 자, 직원들한테 급여를 줬으면 퇴사할 때는 퇴직급여 줘야 되겠죠. 얘도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라서 판관비예요. 그다음에 대손상각비. 우리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출채권 받을 돈들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 대손상각비도 마찬가지로 판관비예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활동과는 상관이 없어요. 영업활동을 위해서 돈 빌린 건 맞지만 영업활동을 위해서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얘는 돈을 빌린 대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로 영업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대비. 우리 사업하면서 접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굳이 접대할 필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항목들이 다 판관비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금액으로 따지면 270, 그다음에 320, 350, 370, 377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요 내용도 여러분이 요것만 문제만 딱 풀 게 아니라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알려드릴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 풀어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대부분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판관비를 갖다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특히나 대손삼각비, 감가상각비가 판관비라는 거 잘 까먹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 중요하게 나오면 많이 틀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여기 대손삼각비, 감가상각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관비라는 것은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그런 비용들이라는 거 이걸로 구분하시고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이런 것들이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들이라는 것도 같이 구분해서 한번 복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6번 문제도 바로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됐어요.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보고되지 않는 것은 손익계산서 계정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유가증권에 관련된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당기매매증권 평가순위. 당기매매증권은
우리가 사업하는데 주로 만약에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가정했을 때 주식을 거래하는 게 영업활동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을 음, 취득해서 그걸 평가한다든지 처분했을 때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들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평가 손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손익구분으로 지금 여기에는 영업 외 비용만 써놨는데 얘는 영업 외 수익이거나 영업 외 비용이에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여기다가 영업 외 수익 비용.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헷갈리게 나오는 건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영업 외 수익 비용이고요.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이 있는데 여기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영업 외 비용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계정 얘는 바로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이라서 얘가 시험 문제에서 아주 많이 출제되는 항목이고 TET급 다음 단계에서도 TET 1급 그 다음 단계에 가서도 아주 많이 출제되는 계정이니까 요것만 잘 구분해서 암기해 놓으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셨죠? 매도 가능 증권, 유가증권에서요.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 여기 평가 손익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바로 자본 계정이에요. 이거를 잊지 마시라고요. 자본 계정에 어디 있는 거냐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계정에 들어가 있는 계정이랍니다. 여러분이 전 그 뒷부분에 가서도 또 얘기 나오겠지만 재무상태표의 자본 계정을 정확하게 잘 암기하시게 되면 이것도 금방 맞추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2023년 결산 정리사항 반영 전에 당기순이익이 20만 원이래요. 근데 지금 현재 계산된 거는 당기순이익이 20만 원인데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한 다음에 당기순 이건 어떻게 변할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당기 발생분 이자 수익 단기 발생분 이자 수익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재무회계에서 발생주의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즉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이 수익으로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이자 수익이 발생했으니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얼마? 2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근데 이 돈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미수수익 아까도 배웠죠?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우리한테 수익이지만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미수수익 해가지고 2만 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자 수익이라는 걸 결산 정리사항으로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계정이 증가를 했으니까 당기 순이익도 당연히 2만 원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자 당기 순이익은 이자 수익 2만 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더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월 급여 미지급분 얘 돈 아직 안 줬대요. 근데 급여는 비용 계정이잖아요. 그럼 돈 비용 줄 거는 발생했다는 뜻이니까 차변에 비용인 급여 얼마를 줬어야 돼요. 3만 원은 줬어야 되는데 아직 안 준 거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기말 현재. 그건 없었던 비용이 이렇게 지금 생겼죠. 비용이 기말 정리사항으로 결산 수정사항으로 들어갔으니
비용이 들어갔으면 이익은 그만큼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 요 두 가지가 반영되기 전에 20만 원이었는데 2만 원 더해줬다가 3만 원을 빼주니까 만 원이 결과론적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19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7번까지 재무회계에 관련된 문제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8번 문제부터 8번, 9번, 10번은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다음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봤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컴퓨터 제조업자가 컴퓨터를 공급하는 경우 별반 이상할 거 없죠. 컴퓨터 판매하시는 분들이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당연히 있는 것이니 1번이 발급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거 1번이에요. 자, 두 번째, 미용업자가 미용 용역을 제공. 이거 이제 미용실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머리 손질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사업자라 할지라도 미용업자가 여러분들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보편적으로 여기는 발급 의무 없습니다. 미용업자가. 그래서 이거는 발급할 수 없고요. 택시 여러분 타고서 어느 누가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죠? 이것도 목욕탕에서 가서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사업자라고 목욕하고 나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본 적 없죠? 자, 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답은 그래서 1번인데요. 자, 요것도 제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것들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사업자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셨단 말이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걸 시험 문제 낸 거예요. 그래서 요걸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캡처를 해놨네요. 제가.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는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과세거래라는 말 뜻은 세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세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도 우리 세법에서는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조세 물납이라고 해요. 즉 세금 낼 때 부가세 붙는 경우 못 보셨죠? 그래서 조세 물납은 과세 거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업무용 소형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 시장에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즉 자, 업무용 소형차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디죠? 실기에서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우리가 그 세금계산 뭐 차량 운반구라든지 그다음에 비품 이런 거 팔고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매입매출전표 입력에 입력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던 수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처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실제로 발급한 것도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기억나시는 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업무용 승용차 중고생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즉 과세 거래에 해당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양도 담보라는 것은 맡겨놨다는 뜻이에요. 판 게 아니라 처분한 게 아니라 담보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과세 거래 즉 세금계산서 발급하지도 않고 부가세 거래도 부과도 하지 않아요. 왜? 판 게 아니라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세 번, 상표권 무형자산이죠.
상표권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산이기 때문에 얘도 과세 거래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3번에 나오고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에서 여러분이 학습할 때 배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기 9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부가세 파트에서 과세 거래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통 유상공급, 유상공급이란 말 뜻은 돈을 받고서 공급한다는 뜻인데 뭐 대부분 거래가 다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거래,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래가 바로 요 과세거래인데 어느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느냐 하면 재화가 공급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용역이 공급되었을 때, 그 다음에 수입된 재화가 공급됐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재화인 경우는 대부분 인도나 양도를 했을 때 뭐에 의해서 매매계약이나 가공계약, 교환계약, 뭐 기타 이런 계약을 통해서 재화가 공급되면 유상공급이죠.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네 가지 경우 대표적인 것인데 담보로 제공했거나 재화를 사업을 양도했거나 조세물납, 세금을 물납하거나 공매, 경매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즉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설명됐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10번 문제.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과세 표준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부가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을 얘기하고 있어요. 매출 공급가액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촉박하게 발급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외상 판매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1,200만 원이래요. 그럼 1,200만 원에 10%면 120만 원일 텐데 수출액 200만 원이 포함됐대요. 수출하는 물건에는 제품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판매액 1,000만 원에 부가세, 매출세액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출원금에 2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는 당연히 수출한 거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할부 판매했다 할지라도 할부 판매한 금액은 그대로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520만 원 할부 판매. 자, 토지 매가액은 우리 저기 뭐죠? 면세 품목이죠. 면세 품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면세 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면세 품목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토지 매가액 얘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담보재고액은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했었죠. 요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두 개 합치면은 금액이 과세 표준에 1,720만 원.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여기 2번 1,72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 66회 여러분들하고 이론 문제 한번 같이 딱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무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 실기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